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다는 대출 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인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의 확대 적용 계획을 앞당기고 카드론도 대출 산정 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또 이제 후속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인 겁니까? 네, 우선 가계부채란 가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평균액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국내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이나 기타 국가들에 비해서 좀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95%, 네. 작년인 2020년에는 103.4%, 그리고 금년 2분기까지는 104.2%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 기간 동안에 타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60에서 80%대 정도 사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에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DSR이 뭡니까? 네, 사실 DSR을 설명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흔히 듣던 LTV, DTI 요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LTV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즉 어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이 주택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것의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즉 주택 담보 대출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봅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과 함께 이제 이것 말고 기타 신용카드나 기타 다른 부채가 있다면은 네. 이 부채의 경우에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얼마나 상환했나만 함께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자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오늘 이슈가 된 DSR 예.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앞서와 달리 일단 한 가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 네. 이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DTI와의 차이점은 네. DTI에서는 주택담보가 아닌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계산을 하는데 네. DSR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와 원금을 다 합쳐서 이게 1년에 얼마를 상환을 하느냐 할 때 계산을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종전에 비해서 일반적인 수준의 직장인들이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용어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보다 대출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리금을 상환을 할 수 있는 정도, 매월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큼만 빚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지금 DSR을 강화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지 네네. 않습니까? 이러면 어느 정도 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새로운 대출 관련 규제가 적용될 때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2억이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대출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예. 지금 제시된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적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한테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근데 신용대출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대출 만기를 줄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액수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네.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출 금액이 똑같은데 상환 기간이 짧아지면, 즉 대출 만기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매번 나눠서 상환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가정이 매달 버는 수입에서 매달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고 대출 금액이 클수록 해당 가계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의 대출로 본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계대출에서 상환되는 금액이 조금씩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환되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가계대출 증가가 지속되더라도 그 증가율 자체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빌려놓고 계속 갚아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이나 실수요자 대출자들 차주에게 좀 피해가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제어 장치를 두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 시점에는 언제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돌발 상황들, 우리가 겪었던 외국발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의 포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 이런 부분도 꼭 우리 사회에 있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한국에서 금년 상반기 중반에 DSR 차주 규제를 제시하면서 제도의 장점으로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 고소득층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대출 한도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령 원리적,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한국 사회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딱 저렇게만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 즉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소득층도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전보다 대출 한도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굳이 소득이 적으신 서민들이나 또는 실수요자들에게 계층을 세분화해서 대출을 굳이 늘려줄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할 필요가 있는 것도 맞는 상황입니다. 이게 적용 대상에는 좀 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줄 때 DSR 규제를 더 강화해서 빌려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번 조치가 아니더라도 본래 어려웠습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네. 근데 지금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카드론도 포함시킨다고 하죠.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도 강화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러면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하는 게 어려우니까 재산금융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된 정책 방향에 따르면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규제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이런 것들은 DSR에 관계없이 그냥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3금융권이나 사금융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전세금 대출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적용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DSR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시장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건은 이번 대책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 실수요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입주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가 입주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네. 지금 집이 없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실수요자분들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분들이 증가하는 것은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이 원인이 돼서 대출가 증가하는 것이지, 뭐 이번 대책을 통해서 대출이 규제가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매치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크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네네. 분명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네. 주택 매수는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대출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굳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뭐 조금만 빌려도 살 수 있는 금액대의 집들이거나 네. 혹은 지금 뭐 9억, 15억 기준선으로 해서 대출이 크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크게 관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권은 한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대출 규제를 통해서 주택 매수를 일정 수준 억누른다 하더라도 네. 자, 그런 결과가 이 수요자들이 앞으로는 집을 살 필요가 없구나라고 바뀌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예.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주택 매수가 억제되었다는 것을 주택 매수에 대한 수요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주택의 매매 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네. 신고가의 체결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집값이 비싸고 매물이 감소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여전히 집을 사야 하는 수요층이 많지 않더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쉽게 안정시킬 방법이 될 거라고 속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네네.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금리도 네,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집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가능성도 지금 대출 규제하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나 혹은 뭐 이렇게 취득세 같은 뭐 세제의 규제가 있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강화된 DSR 규제 강화가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규제를 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채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중에서 좋은 것들 혹은 더 좋은 것들 한 채로 갈아탄다는 것은 굳이 이번에 강화된 대출 규제를 원인이다라고 연관짓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집값을 안정시킨다던가 부동산 시장을 뭐 정상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좀 한정적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네, 총 대출 규모를 좀 규제해 줄여나가는 어떤 관리의 측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